희망 없는 기다림.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 64세 한 어머니가 내린 용기 있는 결정.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머니, 이번 달 병원비가 또 1,500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냉랭했고 형광등 불빛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며느리 현주의 얼굴은 마치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37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서 파스를 붙이고 집에서 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영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한데 병원 좀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알고 지낸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8층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영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옆에 현주가 서 있었는데 손에는 서류 뭉치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원 청구서였겠죠. 영자야. 제가 다가가자 영자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야 왔구나.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현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님, 사실은요. 현주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축했던 돈도 다 떨어졌고 대출도 한도가 꽉 찼어요. 남편은 이미 석 달째 중환자실에 계시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으세요. 영자의 아들 민수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그냥 책상에 엎드려 버렸다고 합니다. 동료가 이상하게 여겨 흔들어 깨웠는데 반응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구급차로 실려왔을 땐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게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민수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깨어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쌓여갔습니다. 현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계속 기다려보자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집 대출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이러다간 집까지 날릴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주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사랑해요. 정말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모님,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요. 영자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치료를 중단하자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하기엔 현주의 고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어 잠깐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민수는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는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들리니? 곧 좋아질 거야. 하지만 민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감긴 채였고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과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튜브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렇게 누워만 있는 것이 과연 그가 원하던 삶일까요? 병원을 나서는 길 영자가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영자였다면? 만약 내 아들이었다면?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불빛, 현주의 눈물, 민수의 움직이지 않는 몸, 그리고 영자의 떨리는 목소리.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옆에선 남편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올해로 내 나이 64입니다. 건강한 편이지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뇌출혈, 심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 정호는 지금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중학생 딸 둘을 키우고 있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맞벌이를 해도 빠듯하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쓰러져서 매달 1,000만 원씩 병원비가 나간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 아들 성호는 더 걱정입니다. 아직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아이도 겨우 돌이 지났습니다. 회사도 다니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육아 때문에 일을 쉬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막내딸 수진이는 아직 미혼입니다. 35인데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며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요즘 세상에 결혼이 필수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런 딸에게 엄마의 병원비 부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만약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아마도 영자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며느리들은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는 매달 수천만 원씩 나가고 깨어날 가망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도 영자의 며느리 현주처럼 괴로워할 것입니다. 남편은 효도를 하고 싶어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정 경제는 무너져가고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그 순간 저는 현주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요. 맞습니다. 잔인한 일입니다. 살아갈 희망도 없이 기계의 의지에 숨만 쉬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잔인합니다. 저는 문득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87에 편안히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셨지만 병원 치료는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 갈 거야. 병원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저희 형제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죠. 치료받으셔야죠.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지는 내가 정할 거야. 결국 저희는 어머니 뜻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석 달 동안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프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희에게 살아온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평화로운 임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건지.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으신 거였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신선했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해야겠다. 내 마지막은 내가 준비해야겠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 마지막 말이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미리 정해두는 거지.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자의 아들 이야기, 현주의 눈물, 그리고 제가 밤새 고민했던 것들을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 할 나이지. 남편도 올해로 66입니다. 나도 사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만약 내가 쓰러지면 당신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원하지 않는 게 뭔지,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말해주자. 그날 저녁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순히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만약 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죠. 이걸 작성해두면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족들이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본인이 결정해 놓은 거니까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실제 사례들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존엄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계에 의지해 숨만 쉬는 것은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차라리 평화롭게 가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결정해둠으로써 가족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살고 싶고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봤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남편과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대화였습니다. 저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이들이 죄책감 없이 저희의 뜻을 따를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다들 시간 있니? 엄마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모였으면 좋겠어. 곧 답장들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엄마가 나중에 쓰러지면 연명치료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슬퍼할까? 화를 낼까? 아니면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고 할까?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영자의 아들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으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건강할 때 의식이 또렷할 때 미리 이야기해 두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정우 가족, 둘째 성우 가족, 그리고 막내 수진까지.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고 어른들만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얘들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모였어.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둘 다 건강해. 지금은 말이야. 잠시 숨을 고른 후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얼마 전에 엄마 친구 영자 아들이 쓰러졌거든.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아이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둘째 며느리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자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석 달째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돌아올 가망이 없대. 그런데 병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어. 영자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마가 생각했어. 만약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너희들도 저렇게 고통받게 되는 건 아닐까? 큰아들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건강하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우야. 나도 이제 64이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영자네 아들도 40하고도 몇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야. 막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운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무서운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더 좋은 거야.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됐어. 건강할 때 미리 이야기해두는 게 좋아.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줬으면 해.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기계에 의지해서 숨만 쉬고 싶지 않아. 의식도 없이 회복 가능성도 없이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는 건 그건 엄마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차라리 평화롭게 가고 싶어. 성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그래서 엄마가 지금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게. 이건 엄마가 지금 건강하고 의식이 또렷할 때 내리는 결정이야. 둘째 며느리 지은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희들이 나중에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아서 하는 말이야.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영자 이모 이야기 들으면서요. 만약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이 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요. 큰며느리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남편은 끝까지 모시고 싶어 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저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알아. 그래서 엄마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중에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야. 아빠도 그런 상황이 되면 연명치료받고 싶지 않아.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런데 그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만약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저희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엄마 아빠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저는 정우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정우야,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엄마의 뜻을 존중하는 거야. 엄마는 존엄하게 가고 싶어. 기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평화롭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가고 싶어.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그러면 우리가 엄마를 더 일찍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슬퍼요. 저는 수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너희랑 최대한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그건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 해. 의식도 없이 기계로만 연명하는 건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니야.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애들아, 너희 할머니 기억하지?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또렷하셨어. 손주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한테 당부도 하시고 그렇게 평화롭게 가셨잖아. 엄마 아빠도 그렇게 가고 싶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어. 이걸 작성해두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엄마 아빠의 뜻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괴로워하면서 결정하지 않아도 돼.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그건 어디서 작성하나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대. 엄마 아빠가 다음 주에 가서 작성하려고 해.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이런 건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아. 함께 가자.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하는 거야. 정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반대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엄마 마음 이해해줘서.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는 거라면 존중할게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처음엔 무겁고 어두운 주제처럼 느껴졌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와 남편은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와 막내 수진이도 함께 갔습니다. 보건소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만 19살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서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맞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서명을 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프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남편도 옆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편안해. 뭔가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아. 수진이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이거 할래요. 엄마처럼요. 보건소를 나오는 길, 저희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외할머니가 오래 병원에 계셨는데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 지은아 친정어머니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외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는데 친정엄마가 그때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이게 맞는 건가? 조금만 더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시는 건 아닐까 하시면서요. 그 고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셨대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미리 말해두는 거야. 너희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친구들한테 말해야겠어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이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선물해준 가죽 다이어리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고 저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너희들과 함께 웃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들이 끝날 것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너희들과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미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말아주세요. 기계에 의지해서 숨만 쉬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존엄하게 가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평화롭게 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내가 떠나더라도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너희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엄마의 뜻을 따른 것뿐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의 선택을 존중해줘서 고맙습니다. 너희 엄마가. 글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잘한 것 같아. 우리 아이들한테 미리 말해둔 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마음이 편안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곧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구나. 며칠 후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요즘 어떠니? 그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응, 그냥 그래. 민수는 여전히 같은 상태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야, 혹시 연명의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지, 매일 생각해. 하지만 순이야, 난 아직 포기할 수가 없어. 만약 내가 포기했는데 나중에 민수가 깨어나면 어떡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영자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수도 너도 현주도. 고마워, 순이야. 내 말이 맞아. 난 지금 행복하지 않아. 민수도 현주도 행복하지 않아. 우린 그냥 고통 속에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나 지난주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했어. 나랑 남편이랑 둘 다. 정말? 너희가? 응.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이야기했어.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주더라.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전화기 너머로 영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야, 나도 그래야 하는 건 알아. 근데 무서워. 민수를 보내는 게 너무 무서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천천히 생각해봐.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원하는 게 뭘지 생각해봐. 지금 상태가 과연 민수가 원하는 삶일까? 그날 통화를 끝내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친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 후 영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야, 우리 민수 어제 보냈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순이야. 나 이제 괜찮아. 민수한테 편하게 가라고 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영자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평안했습니다. 현주가 마지막에 민수한테 말했어. 여보, 사랑해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깨달았어.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붙잡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구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응, 순이야. 너 덕분이야. 내가 너희 이야기해줘서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고마워. 장례식장에 갔을 때 현주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모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현주를 안아주었습니다. 현주야,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현주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남편도 편안해졌고 저희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현주가 마지막까지 정말 잘해줬어. 나도 이제 알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하고 고마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구나.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견뎌내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지? 미리 준비한 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저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된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선택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이 아닌 평안을 남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글을 쓰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고 꽃들은 활짝 피었습니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삶의 일부였습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오늘을 더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마지막을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평안을 남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둘째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 결정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이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 나는 오늘도 건강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고 밥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시간이 왔을 때 저는 평화롭게 갈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